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기에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감기에 사용되는 항생제. 사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기라 그러면은 우리가 항생제를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뭐 감기라는 거는 보통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잖아요. 바이러스 감염인데 항생제는 박테리아, 즉 세균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용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과 박테리아 감염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좀 심하고 좀 열이 심하게 난다든지 뭔가 이 세균 감염 또 2차 세균 감염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부 이제 집단에 대해서는 항생제를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항생제가 많이 처방이 되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뭐 처방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감기에 사용되는 감기약 말고 다른 이제 감기약 말고 그냥 항생제로만 본다면 어떤 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일까라고 하면은요. 제가 이걸 뭐 통계를 다 내본 건 아닌데 여기저기 이제 자료를 보면은 대부분 이거예요, 이거. 세파클러입니다, 세파클러.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세파클러, 이건 2세대 세팔로스포린계의 어떤 항생제 일종이고요.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아목시실린 클라빌라네이트라고 하는 그런 계열의 항생제가 있어요. 클라빌라네이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건 뭐냐면은 이 페니실린 있죠, 페니실린. 프랭클린이 이제 개발한 그 페니실린의 변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종인데 페니실린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페니실린이 세균을 죽이는 원리는 이 세포벽을 못 만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균이 이렇게 있으면 세균을 감싸고 벽이 있어요. 이 벽이 있어야 세균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페니실린 이 벽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안에 건 되게 약해. 그래서 금방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인데 이 페니실린을 쓰니까 이 세균이 또 진화를 해가지고 이 세균 자체 내에서 이 페니실린을 분해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페니실린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를 생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또 뭘 만들었죠? 페니실린 분해해버리니까 이 페니실린을 분해하는 이 효소를 억제하는 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페니실린하고 이 페니실린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얘를 같이 쓰면은 이제 또 균을 죽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아목시실린 클라빌라네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목시실린은 페니실린이랑 비슷한 계열인데 약간 변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클라빌라네이트가 이 효소를 억제하는 이런 약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사실 이제 오구멘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요약보다는 뭐 이제 다른 약들도 많아요. 아모클라라든지 뭐 포타신 이런 것도 다 그런 계열의 약입니다. 저는 이제 포타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준비하게 된 거는 어떤 분이 오셔서 오늘 제가 감기인데 열 좀 심하게 나고 좀 목도 많이 부어 있고 약간 이렇게 엑스데이트 보이는 거 이래가지고 이제 항생제 쓰려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걸 씁니다. 거의 다 이제 세파클러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시는 분이에요. 좀 요런 걸 좀 아시는 분인데 아마 간호사 분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의료계에 종사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이 세파클러가 잘 안 들어서 예전에 그 오그멘틴을 먹었었는데 그게 좀 잘 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딱 처방을 그러면 제가 이거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옛날에 잘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저는 왜 이걸 갖다가 선호하냐 그러면은요. 이 항생제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이 항생제를 의사가 쓰는 데는 굉장히 이제 그 신중하게 사실 씁니다. 조금 이제 이 감염내과 쪽을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 제대로 트레이닝 받았다면 이걸 이제 그냥 막 이렇게 항생제를 쓸 수가 없는데요. 이 항생제 쓸 때 꼭 제가 이제 고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콩팥 기능이에요. 콩팥 기능. 그러니까 항생제 중에 되게 많은 항생제가 이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항생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따로 정리해서 책으로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보는 책 중에 열병이라고 있거든요. 열병? 의사들만 되게 조그만 포켓북 같은 건데, 저는 옛날에 이거 갖고 있었는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지금 다른 경로로 찾아서 보고 있는데, 여기 옛날에 제가 이제 들고 다니면서 요거 갖다 계속 찾아보면서 용량 조절해서 약을 썼었거든요. 그게 거의 뭐 엄청 중요한 내과 의사의 일이었어요. 열병 들고 다니면서 콩팥 기능 계산해가지고 그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 맞게 용량을 조절해가지고 쓰는 거. 용량도 그렇고 간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꽤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콩팥 기능 항상 신경을 쓰는데요. 이 이제 아목시실린 클라빌라네이트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용량 조절을 해야 돼요. 예, 용량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용량 조절을 해서 이제 조금 용량을 낮춰서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파클러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세파클러는 뭐 그냥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도 그냥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파클러를 처방할 때는 별로 껄끄러운 게 없는데, 뭐 알러지 같은 게 없었다고 하면 별 껄끄러운 게 없는데, 이거 할 때는 꼭 살펴보게 됩니다. 예전에 뭐 검사를 해서 크레아틴을 측정해서 콩팥 기능을 예전에 측정하신 적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데, 새로 오신 분이었거든요. 새로 오신 분이어서 이제 새로 오신 분이면 콩팥 그 피검사가 없잖아요. 저 병원에서 피검사 없기 때문에, 그럼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이거는 콩팥 기능에 따라서 양 용량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감기약 하나 타러 왔는데 피검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네. 그리고 또 피검사도 감기의 어떤 뭐 이런 거 알기 위한 게 아니라 감기약을 쓰기 위해서 그 콩팥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 피검사를 한다. 이러면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 병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병원 없을 거예요. 예. 근데 뭐 이제 사실은 그 많은 환자분들이, 내과에 오는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가 또 오래되면은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거,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 많이 얘기했죠. 당뇨병의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건데, 그거는 당뇨 때문에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이분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냥 뭐 건강한 뭐 남자애, 건강한 뭐 20대 남성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별로 고민이 없었을 거예요. 뭐 병력 조사를 해보면 콩팥 기능이 거의 괜찮게 거의 확실시되면 쓸 수가 있겠지만, 이분은 또 당뇨가 오래되셨어요. 당뇨가 오래되신 분이면 충분히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피검사도 확인하지 않고 이 약을 그냥 쓴다는 것이,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건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검사 결과지가 있으면 괜찮죠. 검사 결과지로 콩팥 기능이 괜찮다라는 검사가 있으면 괜찮은데, 병원에 이제 처음 오신 분이고 당뇨가 오래됐다고 하시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이 약을 쓰면은 혹시 이 약 때문에 또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오늘은 일단은 그냥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런 내용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세파클러를 그냥 드렸습니다. 세파클러를 이제 완전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시고, 제가 그러니까 저 이렇게 설명할 드릴 때 되게 좀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혹시 환자분이 잘 못 받아들이시고 역정을 내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오히려 환자가 되게 좋아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좋아하시면서, 아, 뭐 앞으로는 뭐 이쪽으로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게 돼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의사 입장에서 이 항생제를 하나 처방함에 있어서도 뭔가 되게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한다는 측면에 대해서 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이 세파클러라고 하는 약이 또 어떤 이거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인데요. 요거에 이제 그 약 역학, 파마코카이네틱스를 좀 보면은 이게 또 좀 매력적인데, 뭐냐면 최고 농도가 30분에서 60분 빨리 이제 이 혈중에서 최고 농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흡수율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약이 전부 다 흡수돼서 우리 몸속에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흡수가 돼서 작용을 합니다. 조금 근데 밥이랑 같이 이제 좀 섞이게 되면은 좀 느려지긴 합니다. 근데 느려진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다 흡수가 된다 라는 겁니다. 또 이게 우리 몸에서 별로 대사가 되지 않아요. 대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들어가서 변함없이 있다 그냥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어디에 부담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들어왔다가
세균만 잡고 그냥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분해가 되긴 되는데, 이 분해가 되는 게 이제 대사가 돼서 분해가 아니라 지가 혼자 그냥 화학 구조식 자체가 분해가 되도록 돼 있어서 그냥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축적이 되는 것도 별로 없겠죠. 예, 그래서 콩팥 기능 장애하고도 별 상관없이 쓸 수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양력학적인 측면은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이건 개인 의견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많은 이유로 이걸 선호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칙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해를 끼치면, 그러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저는 이제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괜찮겠지 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괜찮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감기에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